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어제 우리 좀 신입사원이라고 하긴 뭐한데, 우리 이제 회사에 1년 차 미만의 이제 좀 젊은 친구들, 40대, 3, 40대 친구들하고 워크숍을 좀 다녀왔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좀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살짝 피곤하기도 하고, 에, 차 마시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은행 여신 심사, 심가가 뭐야, 심가가. 심사, 핵심 가이드. 이건 지난 9월 초에 8월 말에 저희 회사에 하나은행의 심사 파트 출신인 지점장님께서 오셔서 은행 여신심사 핵심 체크 포인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어떤 걸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 강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임대업하고 모텔 이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만한 것들을 요약하고, 제가 또 이제 여신심사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저기 자료도 찾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넣어서 좀 강의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노션으로 하는 이유는 요 밑에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거는 이제 요 PPT 자료만 보내드렸는데 요 여신심사 핵심 가이드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기 노션 앱페이지 형식으로. 음. 그러니까 너무 혹시라도 너무 걱정은 마시고, 제가 지금 제가 편안하게 하니까 좀 요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요런 이미지는 네이버에 가시면 요즘 핫한 클링 AI라는 그 이미지 만들어주고 동영상 만들어주는 AI가 있어요. 이게 중국 건데 제법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픽사 스타일을 좋아해서 여기 있네, 클링 AI라고. 그렇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짜래도 이 뒤에 이미지들이 다 요 클링 AI를 돈 주고 만드는 거예요. 유료로 비싸진 않습니다. 동영상은 비싸요. 동영상은 비싼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은행 여신 심사의 3대 기본 원칙이 자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금 흐름, 우리 이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고 현금 이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멤버십 여러분들 컨설팅 하실 때 기업의 현금 이익 부분을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 현금 흐름 이익을 좀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 상품 가입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품의 어떤 가입 규모를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적정하게 제한하면 대표님들이 그 수준에서 가입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냥 내가 이 정도의 컨설팅 하니까 얼마를 가입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채권 보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용도, 돈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대출을 하러 갔는데 은행에 가셔서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은행의 심사 파트에서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자금이냐, 운전 자금이냐. 그리고 이게 금감원 주요 감독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점장이 금감원이 주요 감독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의 용도에 맞는 심사를 하고 용도에 맞게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제가 여기 이제 지점장과 센터장,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점장과 센터장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능하면 대표님들이 은행에 와서
나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면담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뭐 전결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꼭 은행이 아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준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우리가 이제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사가 까다롭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은행 지점장들도 대출이 자기네 상품이잖아요.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애쓰지 안 팔려고 애쓰진 않거든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일단은 자금 용도로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맞는 대출 심사를 준비해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환 능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환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뭐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담보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 채권 보전이라는 게 담보, 상환이 어려울 때 안전 장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담보의 가치, 현금화 가능성을 이거를 좀 줄여서 환가성이라고 합니다. 환가성. 환가성이 좋은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불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 보존에 더 포인트를 두게 된다 이거죠. 요 세 가지가 여신심사의 3대 기본 원칙이고 은행 여신심사는 요 밑에 제가 좀 자료를 뒤져봤더니 5C, 5C 분석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인성, 캐릭터, 이게 대출자, 우리로 보면 대표님의 도덕성, 신뢰도 그리고 이제 사업 이 철학을 평가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보고 도덕성, 신뢰도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의 우리 중소기업은 그 도덕성과 신뢰도를 물론 이 대표이사의 뭐 연체 이력이라든가 채무 불이행 사항도 보지만 재무제표상의 대여금, 뭐 가지급금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신뢰도,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돈 빌려서 땅 사고, 회사 돈,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기가 가지급금으로 받아서 뭐 자기 집 사고, 뭐 자기 건물 사고, 이럴 경우에는 도덕성과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능력이 있냐, 캐파시티,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아까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자본, 재무 건전성을 보는 거죠. 일단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자기 자본 비율이 30%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무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담보, 채권 보존. 그리고 이제 사업 환경, 뭐 거시경제라든가 뭐 이 산업이 뭐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상환 능력과 담보,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금 용도 이런 개념, 그리고 OC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자금의 용도가 대표님 중요합니다. 이런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시설 자금 하는데 우리 운전 자금도 좀 해줘. 물론 운전 자금을 다 끼고 하긴 하죠. 대부분 대출 저기 자금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자금 용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의 그 재무 관리, 회계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고. 뭐 담보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자금 용도를 좀 보면 뭐 운전자금 가장 흔한 그다음에 뭐 시설자금, 대환, 뭐 특수자금, 뭐 기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건 세 가지 정도 되겠죠. 뭐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환자금. 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뭐 원자재 구매, 현금 흐름을 보완하고 인건비,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운전자금 단기 차입금일 확률이 높죠.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빌렸다 갚고 빌렸다 갚고.
무엇보다 이게 운전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금감원 규제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시설 자금 뭐 뻔하죠. 뭐 설비 투자, 공장, 기계 구입 등 장기 차입이 많고 자산 취득 목적이고 역시 이것도 이제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감원 지적 위험이 크다. 그러면 뭐예요? 상환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죠. 대화는 뭐 기존 차입금 상환하는 거고 저금리로 전환하든 혹은 뭐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으로 전환하든 이런 경우에는 뭐 금리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특수자금이 있을 수는 있죠. 중소기업에서 많이 안 쓰는. 중소기업은 사실은 이 특수자금은 정부 정책자금도 특수자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불만한 게 사실 정책자금밖에 없죠. 여러분들 혹시 뭐 그 건설업 거래를 하고 있으면 PF, 요즘 PF 안 되잖아요. PF 안 됩니다. 너무 어렵고. 뭐 M&A 자금, 이런 거는 사실은 차후를 위해서는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특수자금은 리스크 분석이 까다롭고, 뭐 사업성 평가도 해야 되고, 현금 흐름도 잘 보아야 되고, 뭐 담보 구조 심사도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활동하시면서는 이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주력이고, 뭐 가끔 이제 대화 압력이 나오죠. 근데 이 자금 용도에 대한 CEO들이 은행 지점장 얘기는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게 은행 지점에서 심사 파트에서 받아들일 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대출은 원재료 매입 자금 뭐 1억 원이고 매입 계약수가 납품 일정표가 이렇다. 이렇게 이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얘기해줘라. 그래야 심사의 점수가 좋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을 20% 올리고 추가 매출이 얼마 발생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익이 더 발생되면 이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자금 용도를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기존 단기 고금리 차입을 저금리 장기 대출로 대안하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뭐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자금 용도는 구체적 증빙, 이 구체적 증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 지점장 얘기는 그런 거예요. 토지를 구입할 때는 대출이 잘 안 나간답니다. 1금융권에서. 토지 구입만 하는 건 가지고는. 왜냐하면 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결국은 일종의 뭐 투자지만 투자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은행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뭐 건축비 대출을 포함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국제적 증빙이라는 게 뭐 건축 계획서 뭐 아니면 허가서 이런 것들 다 이런 증빙을 준비해서 시설자금 대출을 하면 용이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성과를 연결하고 상환 가능성까지 이런 형태로 자금 용도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은행에 가서 이 심사 파트 혹은 뭐 지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렇게 은행 지점장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자금 용도를 명확하게 해라. 이거를 좀 제가, 이거는 쓰실 때 키우세요. 여기 명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강의 목적서, 이걸 키우면 너무 커져서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금 용도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자금 용도를 명확하게 해라. 그래서 대표님하고 얘기하실 때, 뭐 요 노션 그냥 들고 다셔서, 대표님 운전 자금인지 시설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십니까? 돼. 하면 그 체크해 주시고. 자금 흐름, 돈이 들어오면 쓰이는 곳, 이 돈이 들어와서 어디 쓰인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3억 원이 들어오면 원재료 매입을 3억 원어치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대략 운영자금 같은 이 모호한 표현은 피하시고 매입 대금입니다. 인건비가 필요하다. 뭐 설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제가 체크하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요렇습니다. 여기 하면 영업하시기 좋으시겠죠? 네, 이거 화면이 너무 밝다. 그죠? 여기. 응? 자,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죠? 꺼버리겠습니다. 가끔 조명을 켜는데 조명이 오늘은 아니네. 좀 너무 어두운데? 자, 오늘 조명빨이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용도 체크리스트 해서 두 번째 증빙 자료 파트예요. 증빙 자료를 보면 이렇게 뭐 매출 매입 계획서가 있는지, 뭐 세금 계산서, 발주서 등 실제 자금 사용 근거를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했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 시설 자금의 경우 뭐 설비 견적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건축 허가서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요 구체적 증빙 것들 또돼 있다 체크해 주시고 대안자금 뭐 기존의 차입 내역, 뭐 상환 스케줄, 금리 비교 자료를 확보해 놓으면 좋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서 대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용도 체크리스트 세 번째가 이제 사업 성과 연계되는 거. 자금 사용이 매출 증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는 논리를 준비해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금을 쓰면 언제쯤 얼마의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 이게 그 투자 회수, 우리가 흔히 투자 회수에서 뭐 수익률, 비교 수익률법, 뭐 현금 회수법, 뭐 내부 수익률법 이런 회계 용어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계를 3억 원에 구입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차입을 해서 3억 원에 구입을 하면 자, 1년 뭐 스타트 하시는 1년, 자, 2년, 3년, 4년, 5년. 그렇죠? 그러면 일단 3억 원이 이때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빌려서 들어오고. 그럼 이거를 매년 나가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돈, 뭐, 이자 비용, 혹은 뭐 원리금. 그런 거가 이제 얼마가 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매출이 돼서 이익이 이제 뭐 플러스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3년째가 되면 내가 3억 원을 다 상환하고도 뭐 1억 원이 남는다. 이런 형태의 그 내부 수익률이라든가 현금 회수 이런 내용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걸 수치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이런 것을 수치화시키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컨설팅하는 하나의 그 기술이고 대표님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 해주실 수 있는 컨설팅의 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멍 메우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는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겠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이 자금이 들어오면 내가 직원도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이 직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사업 더 성과를 올리겠다. 왜냐하면 직원을 많이 채용해 주는데 대출을 해주면 뭐 정책자금 쪽에서는 이제 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가점이 있고 그 평가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 구멍 메우기식 구명이 아니고 구멍 메우기식의 어떤 그 대출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성장 스토리로 내가 이 자금을 활용해서 회사를 어떻게 키워 나가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차입 후 내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손익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손익 개념은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건 현금 이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은행에서는 현금 이익이 중요해요. 현금 이익. 뒤에 나오지만 에비타 같은 거, 에비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임대업은 RTI, 뭐 그냥 이자 상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업의 이자 상환 능력 뒤에 다 설명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뭐 DSCR, 부채 서비스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것도 이자 상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 쪽에서 그래서 지표를 뭐 충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대표 등이 불필요한 자금 유출이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금을 나중에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가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했더니 가지급금이 있고 이러면 여기는 뭐 투자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도 아니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서 대표이사 빌려줘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솔루션 컨설팅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멤버십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체크하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라 이거예요. 자금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션으로 강의자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 준수, 뭐 운전 자금을 시설 자금으로 유용하면 안 되고 정책 자금 활용 시에는 정책 자금 용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도로 조건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시 계좌 분리, 대출 전용 계좌로 사용처 관리를 할 것이다. 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요 돈은 A라는 현재 내가 상업용 통장이 있는데 A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이 돈은 내가 시설 자금 다 쓰는 것을 투명하게 응?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다. 심사 통과 확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 용도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볼까요? 현금 흐름은 중요한 게 현금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에서 현금으로 유입된 수익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면 현금인데 이게 기업의 실질적 영업활동력, 영업활동의 수익력 지표예요. 현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중 현금액, 금융비용 배당금 지급 전의 현금 상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운전자금의 변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잘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등의 변동, 운전자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흑자 도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현금 흐름표 분석. 발생주의 회계와 달리 제가 발생주의 얘기했잖아요. 실제 현금 유입, 유출 기반으로 기업의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게 경영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거의 전부 재무 관리를 위한 거의 전부를 현금 흐름으로 봐요. 중소기업에서는. 다른 곳은 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 비율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자본 수익률, 뭐 총자산 수익률, 자본 효율성에서 뭐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관 이런 거 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에서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단 제가 보기에는 현금 흐름 하나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 정말 회사를 안 망가뜨리고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많이 팔고 뭐 10억 원어치 팔고 원가가 뭐 7억에 들어가서 3억 원이 남아. 근데 이건 뭐냐면 아직 그 현실화된 이익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뭐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은 그 우리 기업에 돈 현찰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현찰로 3억이 들어왔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대출 상황이 어려운 걸 보죠. 결국은 현금 흐름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의 신용 등급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등급, 현금 흐름도 엄청 중요하다. 이거 제가 아주 매번 강조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알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재무 위험을 판단할 수 있죠. 우리도 재무제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좀 이상한데 얘는 위험한데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이 재무제표에 숨어 있는 그 의미, 행간을 읽는 것들이 생길 테니까. 자, 현금 흐름 관련해서 이제 준비 자료는 3년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그다음 현금 흐름 추정, 향후 3에서 5년. 이게 정말 내가 그 여신심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려면 이런 증빙 자료들을 만들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차입 상환 스케줄, 이게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를 살 것이고, 이 기계를 사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발휘하면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니 너네들한테 이자, 원금 상환하는 것들은 차곡차곡 이렇게 하면 뭐 3년이면 상환한다, 5년이면 상환한다,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획 대비 현금 유입 계획.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현금 회수법이라는 투자 회수법 그런 회계 용어가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현금 회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그곳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억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이 기계를 사고 나서 1년, 2년, 3년, 3년 만에 3억을 회수하고 플러스 5천만 원을 더 벌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플러스니까 투자를 실행했다 이런 개념이고, 이건 이제 기간 이런 것도 다 회사에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했는데 2억밖에 안 돼서 마이너스 1억이고, 5년째가 되면 3억 플러스 1억 정도가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경비청 입장에서는 1안에 투자할 것인가 2안에 투자할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저라면 1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회사는 뭐 저 2안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의 기준은 3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현금 회수가 안 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1번에만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3년 이내에 내가 너네 그 돈은 다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심사가 용이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 보시고, 은행에서 현금 흐름 가서 보는 지표는 이제 DSCR,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액으로 나눈 거예요. 1 이상이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조업에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1.2 이상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금액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알고 나면 계산이 쉬워지겠죠.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잘 모르면 계산 못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현금 흐름표 작성하고 현금 흐름표 보는 법을 한번 멤버십 대상으로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앞으로 현금 흐름은 점점 중요해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비타라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데 이번에 와서 은행지점장이 얘기하는데 요 에비타를 자기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근데 어떤 개념에서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 임대업이나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꼭 임대업이 아니라도 A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 아주 짧은 1, 2년 사이에 기계 장치를 한 10억 원어치 샀어요. 그럼 이게 기계 장치가 정률법이고 뭐 40%로 한다. 예를 들어 가정하면 기계를 사고 나서 첫 번째에 4억 원의 비용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4억 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이 4억 원을 또 원래 이 감가상각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4억 원이 나는데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비용이 안 나가는, 현찰이 안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결국 4억 원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비타, 세전, 이자 비용, 뭐 차감전 이익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에비타를 볼 때 은행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가산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변동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업의 이익,
그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 없는 이익과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들이 나가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 그냥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에비타를 중요하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멤버십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에비타 개념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업이익이 3억인데 대표님 근데 사실 지금 보니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비를 가산하면 실제 현금 흐름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봤는데 영업이익이 3억이고 감가상각비가 1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에비타는 뭐 세전이니까 이 3억 원에 은행에서 볼 때는 현금 흐름을 상각비 1억 원을 더해서 4억 원 정도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표님들이 야, 신뢰도가 갈 거잖아. 우리 멤버십 여러. 얘네들이 에비타라는 개념에서 내 장부를 보고 어떤 그 은행 여신 심사하는데 이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컨설턴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FCF, 잉여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빼고 장기적 투자와 부채 상환 여력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업을 해서 현금이 5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이제 뭐 투자할 거예요. 뭐 2억 원 정도, 3억 원 기계 정도를 투자하거나 항상 뭐 한 3억 원 정도의 이제 기계를 사거나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한 2억 원이 남아요. 이 2억 원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억 원이라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은 상환 능력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FCF라는 잉여 현금도 은행에선 본다. 그리고 임대업에서 보는 게 이제 RTI. RTI는 임대 수익 대비 대출 이자 비용 산정 지표가 돼요. 그래서 임대업의 경우는 요 DSCR은 제조업 쪽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요거는 이제 임대업. 그래서 이제 RTI는 1.5배 이상인 경우에 여신 심사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은행에서 보는 이제 핵심 체크 지표, 요 DSR, 에비타, FCF, 잉여현금 흐름, RTI. 적어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뭐 요거는 뭐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에비타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은행에서는 현금흐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플러스이냐 현금흐름이 여러분들 그 현금흐름표 보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투자활동 현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이 지속적으로 플러스인지 적자가 반복되면 당연히 상환능력을 의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를 감당 이제 가능한 수준인지. 과도하게 시설 투자를 하다 보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거래처였던 곳이 있어요. 였던 곳이 있는데, 뭐, 대표가 뭐 나한테, 뭐, 이젠 경영에 관여하는 거냐, 뭐, 화를 내고 뭐, 도망 나갔다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좀 과하게 지금 시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대표님 현금 흐름을 좀 생각하시고 좀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뭐, 이거 뭐 내 경영에 관여하니? 뭐 이런 형태로 나랑 나이가 동갑이니까 뭐 대놓고 막 하진 못하지만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잘 안 보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 회사 내가 3년 이내 망한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기 제품은 좋아요. 제품은 좋아요. 근데 내가 왜 3년 후에 망한다고 보냐면 어, 이 대표의 성향이 좀 그래요.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그냥 땅을 사요, 막 계속해서. 거의 뭐 은행 가서 떼써서 막 80%, 90% 대출 받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잘못 사서 지금 휘청휘청거리는 중소기업 대표들 많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본업도 위험하고 이게 무슨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높진 않은지. 그러니까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해주면 이거 다른 걸로 갚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 단기 현금 흐름과 장기 현금 흐름의 균형.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장기적 사업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샀으면 이 기계에서 현금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장을 지면 이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자를 받고 얘네들이 담보일 경우에는 원금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압류 들어가면 되잖아요. 물론 아예 신경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걸 체크한다 보시고. 자, 이제 담보, 채권 보전, 담보 설정, 담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 담보하면 부동산을 생각하지만, 동산 담보, 유가증권, 예금 담보. 이건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우리가 흔히 질권 설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증. 보증은 항상 문제가 많지만, 예전엔 극심했죠. 대표이사 3자 보증, 대표이사 보증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보증기관 보증, 신보, 기보, 이런 거 보증. 그다음에 이제 권리확보 장치에서 질권 설정을 한다든가 양도 담보, 채권 양도 통지 이게 좀 웃긴데 제3자에게 제3자 채무 통지 이런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지금 3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니 너네가 얘네들한테 3억을 줘야 되잖아. 거래처 비가 3억을 줘야 되는 것을 나한테 줘. 이런 형태로. 물론 법적인 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얻어야 득을 해야죠. 계약적 장치란 게 뭐냐면 너네 회사 내가 10억 원을 대출했으니 매년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재무제표를 제출해. 그리고 부채 비율을 몇 퍼센트 유지하고 유동 비율을 몇 퍼센트 유지를 하고 현재 쓸데없는 기계 다 팔고 추가로 남들한테 돈 빌리지 말고 이건 아시죠? 보험가입임. 우리가 왜 중진공에서 대출 받아서 기계 사면 보험가입하라고 그러죠. 매우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중진공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채권 보존이라는 게. 자, 채권 보존 관련해서 은행에서는 담보 가치는 감정 평가액과 처분 가능성, 빨리빨리 팔리느냐, 환가성이 좋냐 이런 거. 제가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뒤에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지방 계시는 멤버십 여러분들은 잘 좀 이해 약간 좀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불과 한 몇 년 전에 이게 광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난리 났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 은행에서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아예 대출 얘기도 못 꺼냅니다. 쳐다도 안 본다. 예를 들면 A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감정평가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80%를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하면 4억이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재 지식산업센터 거래가는 3억도 안 돼. 그럼 이 안 되는데 80% 대출을 해준다. 근데 이건 또 잘 팔리지도 않거든요. 환가성도 매우 낮아졌어요. 결국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카톡을 좀 줄여놓고 해야 되겠다. 저 카톡이 오네. 그다음에 이제 담보권 설정, 선순위냐 후순위냐 여부, 보증인의 신용도,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본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기업 구조, 채권 보존 장치로 커버가 안 되면 이제 대출이 불가하다. 사장님한테는 이제 은행에 담보 있으니까 다 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보 있는데 안 해줘. 근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우선하다고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상환 능력과 채권 보존 장치가 있으면 바로 통과해 주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담보는 가치 변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담보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환가성이 순서가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공차가 아니고, 공자, 공장.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 좋았잖아요. 서울에는 성수동하고 뭐, 구로디지털 단지 정도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가 괜찮거든요. 여기는 거래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되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딱 체크해 주셔도 되고, 이거 알려주시고, 토지 매입. 토지 매입은 건축 허가 시설 자금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하다. 토지만 내가 땅을 살래 하면서 대출하는 건 이제 은행에서 잘 안 해준다. 투자용 토지 매매 우려해서 안 해준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가 토지랑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내 돈 2억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뭐 100%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억, 20%는 이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땅. 기업에서 이제 여신 승인이 어려운 경우, 이게 뭐냐면 이제 건설업, 제조업 뭐 다 한번 볼게요. 건설업이 많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공사 실적 및 중국 내용, 재무 건전성, 입찰 경쟁력. PQ는 그 공공기관 입찰 뭐 심사 개념입니다. 수주 항구 진행률, 뭐 하도급 구조 및 보증서 확보, 지역빈 뭐 업종 분담서 뭐 이런 경우. 이런 걸 본다. 근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없고. 요 지점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원격지 담보가 뭐냐면 어떤 고객이 와서 서울에 와서 부산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안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관리가 어렵고 또 실사도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요. 부산 건물이면 부산에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왜 서울까지 와서 대출을 받으려 하겠냐 하는 의심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회계가 불투명한 비외관법인. 외관법인에 대한 재무 신뢰도는 높은 거예요. 은행에서도.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금 이야기를 하는 컨설팅하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 비외감이잖아요. 그렇죠? 재무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 신뢰도가 낮다는 게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은행의 심사 파트 애들이 회계 전공인 애들이 아니고 뭐 다양한 그 전공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승인을 위해서 어떤 보는 재무제표에 눈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이상하다, 이건. 이런 재무제표들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네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손익계산서 상에 직원 급여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이거 뭐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복리후생비가 너무 과다하다든가 이런 계정에서 좀 특별히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 법인의 재무 신뢰도가 너무 낮은데 하고 승인을 반려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무 신뢰도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필수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개정 과목들이 누락되거나 있으면 좋은 개정 과목들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종 변경이 잦은 회사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은행 지점장이 강의하는데 뭐 분양 뭐 시행업 했다가 분양업 했다가 건설업 했다가 다시 뭐 수영장업 뭐 이런 것까지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 잦은 회사들도 지점에서는 이제 대출 여신 승인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대주주의 레퓨레이션, 영향력 이런 뜻입니다. 영향력 이슈가 좀 나쁜 쪽으로 있으면 지점 승인을 안 한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우리 중소기업에서 입장에서 이제 가지급급 등의 대여금이 있을 경우도 승인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외관 법인의 여신 심사 기준은 일단 재무제표 신뢰도, 현금 흐름 분석, 대표자 신용도, 사업장 실사 결과,
업종 리스크, 자금용,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용도의 명확성, 담보 제공 가능성, 그 다음에 세무 신고 이력. 재무제표 신뢰도는 세무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재무제표, 세무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뭐 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 등으로 매출과 비용을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현금 흐름, 카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 입출금 내역상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압세 실적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을 확인하고 대표자 신용등급, 우리 아시죠? 뭐 대표자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면 예전 우리가 요즘은 점수로 얘기하지만 대출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거, 연체 이력, 보증 이력 등 기업의 상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실제 발목문 해가지고 뭐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정말 생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재고 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종 리스크에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좀 대출이 어렵겠죠. 그다음 유흥 투기성 업종 등은 매우 보수적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냐, 그다음 담보 제공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실적, 신고 내역 이런 것도 봐서 매출 규모와 성실성을 판단한다. 비회관 법인은. 그러니까 이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잘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자꾸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시간 지난 다음에 재무제표가 먹 같아가지고 대출이 안 됐다. 이건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년 결산할 때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비율, 재무상황, 여신을 위해서 은행에서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예쁜 재무제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그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형태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회계관리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비회관범위 심사가 이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매출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신고 누락이 많다. 왜? 세무 조정한 이후에 보게 되니까. 대표자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자금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투기성일 경우, 업종이 고위험, 여기서 고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업, 도박 관련업, 뭐 고변동성, 이게 오타가 났네요. 도박 관련입니다. 고나련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심사 주어 보완 자료가 뭐냐면요. 체크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추정 핵심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카드 매출 내역, 소비자 대상 업종의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죠. 카드 매출은 금방금방 현금화 되잖아요. 통장 거래 내역을 봅니다. 이건 다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봐요. 그냥 막 뚝뚝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금 유입, 유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장 실체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납세 증명서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기업의 여신 심사 기준, 업종별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할 만한 것들로 제조업은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 여부가 중요하고 기술력과 생산효율성, 재고자산 회전율, 뭐 수출입 이전도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도소매업은 매출 채권 회전율, 그다음에 재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거래처가 안정한지, 좋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여신 심사 기준이 되고요. 건설업은 뭐 수주 잔고, 공사 진행률. 가끔 이제 건설업 대출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저가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자금 많은 친구들이나 뭐 은행에 하면 이제 재무제표만으로 판단이 안 되면 현재 뭐 수주 잔고 내역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미분양 및 뭐 부동산 경기도 보고 사업장 현장 실사 실제 집 짓고 있는지 그다음 뭐 기타 업체에서는 뭐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수익률 RTI, 그다음에 공신률, 담보 가치, 그다음에 뭐 지역별 부동산 경기, 뭐 대출 집중도 관리 이런 거 본다고 하고 서비스는 이제 여기는 뭐 사실 인건비, 고정비 구조가 엄청 중요한 업종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유지율,
브랜드 가치 이런 걸 무형자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스타트업은 뭐 기술력 스타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입니다. 참 작업하고 나면 오타가 참 눈에 띄어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출 나갈 때 보면은 자본 잠식된 데들이 많대요. 그런데도 대출이 나가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러려면 잘 준비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추정 재무제표, 추정 수익 계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운송업 물류업은 뭐 유류비, 차량 설비 투자, 계약의 지속성, 노선 안정성, 뭐 정부 규제 영향 등등을 본다 하는데 우리는 요 위에 제조, 도소매, 건설업, 뭐 종종 이제 여러분들 사업 서비스업 정도. 제조업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사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사실은 엄청 크죠. 최근에 제가 2차 전지 얘기 많이 하는데, 리튬 가격이 들고 나는 거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성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재고 자gat산 회전율, 재고가 과다하게 쌓이면 당연히 자금 경색이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규모 및 감가상각. 과도한 설비 투자는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죠.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고. 감가상각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의존도, 환율 변동 위험, 뭐 환차익, 환차손, 이 무역 규제는 또 외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기업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정적인 국가로 수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정 자동화 및 기술력, 여러분들 기술력 판단 기준은 뭐 대기업에서 이 회사가 기술이 좋다 이런 게 막 눈에 띄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뭐 5년 차, 10년 차에 베테랑 사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납품처 안정성, 뭐, 예를 들면 납품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 삼성에만 납품해. 근데 삼성에서 그 납품 거래를 끊어버리면 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다음 요즘은 이제 ESG랑 최근에 이제 산업재해, 이제 중대재해 관련 내용도 이제 평가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이 제조업에서 이제 심사 실무 체크사항, 제조업은 시설 자금하고 운전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자금 용도별로 심사, 아까 얘기했죠. 자금 용도가 중요하다고. 심사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기술력과 생산력은 비재무적 요소지만 장기적 신용도 판단에 매우 중요하니까 기술력과 생산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못 만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 부지나 설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제 담보 가치 평가도 이제 심사에 포함된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이제 단순히 매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생산 구조와 대응력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요것도 있지만 기본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용도,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제 담보 뭐 이런 개념. 자, 주요 재무 체크리스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 원가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영업이익률, 하여튼 보통 5% 이상이면 매우 중요, 양호하다고 봐요. 실제 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성,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연히 뭐 재무 건전성, 단기 지급 능력 보는 거, 현금 흐름표, 설비 투자랑 뭐 운전자금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금 수지가 돌아가는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재무 관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도소매업의 경우는 자, 일단 매출이 안정적인가, 이벤트성 매출이라든가 뭐 계절 탄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구조인지를 보고 당연히 여기 재고 자산 화전을 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재고처 다변화, 이제 특정 업체에 이렇게 뭐 그 어떤 발주량이 몰려 있어서 그 업체가 거래가 안 되면 그 업체가 뭐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어떤 그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도소매업 얘기는 아니고 임대업인데 1, 2, 3층을 한 업체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물은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차 한 잔 마시게 왜 그럴까요? 뭐 2, 3, 4층에 다 있다. 2, 3, 4층에 한꺼번에 이사를 가버리면 건물주 입장에 사고 들어온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2, 3, 4층을 다시 임대할 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공실이 생겨서 상당 수준의 임대료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은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할 때 5년간 뭐 10년간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거 때려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계약 조건에 너네가 5년간은 무조건 여기서 임대를 해서 나한테 임대를 줘야 돼. 뭐 이런 그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소매업, 그러니까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특정 거래처에 의지하면 그건 리스크가 당연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공급처, 판매처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은 유동산은 비중이 중요해요. 이게 돈이 빨리빨리 도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매출 채권 등 단기 자산이 충분한지. 당연히 뭐 도소매업에서는 비유동 자산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기계가 필요한데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 요즘은 뭐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즘 MZ 세대 뭐 이러면서 어떤 마케팅 전략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뭐 또 마케팅 전략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뭐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느냐 도소매업은 그다음에 당연히 뭐 입지 상권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 그러니까 도소매업은 심사 체크사항이 이게 자금 회전이 빠른 건 장점이지만 리스크를 얼마나 분산하고 있느냐 또 이제 유동성 확보가 좀 양호하냐 이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좀 다 똑같아요. 거의 그 업종별 체크리스트는 뭐 원가율 보고 영업이익률, 부채 및 유동비율, 현금 흐름표, 재고랑 매출채권 회전 유입 유출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설업은 당연히 뭐 시공 능력, 공사 실적, 재무 건정성, 입찰 경쟁력, 수주 잔고, 하도급, 지역 아까 그 위에 나온 거랑 똑같죠. 읽어보시고요. 건설업은 재무제표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제표만으로는 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 수익 인식도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진행률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설업은 이제 실적 데이터랑 병행 분석을 한다, 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부족 시 신용평가를 강화, 뭐, PF나 브릿지. 요즘 뭐, PF 브릿지 이런 거 거의 없어서, 앞으로 조금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로 보면 이제 현재 PF가 나가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지금 PF, 왜냐하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가 갑자기 하락했다 이러면 이제 실적재가 저하가 예상되고 재무 불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게 되고. 건설업 여신은 단순한 수익성 분석을 넘어 기업의 과거 실적, 현재 진행력, 미래 수주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많죠. 뭐 부채 비율 200% 이하, 유동 비율 뭐 100% 이상, 뭐 매출 대비 원가율, 공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원가가 높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죠. 영업이익률 5% 이상이면 좀 이상적이다. 현금 흐름표, 실제 자금 유입 유출. 뭐 수주잔고 대비 자본 비율, 과도한 수주잔고는 이제 자본의 그 압박을 올 수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공사 진행률 대비 매출 인식률 이게 진행률에 대한 거라 이거 좀 어려우신 용어일 수는 있는데 뭐 보고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 그다음에 뭐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만한 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지? 좀 닦아볼까요? 자꾸 뿌예 보여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했네. 얼굴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
이제 건설업 제조업하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도소매요. 임대업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 지점장께서 오셔서 한 얘기니까 임대업은 또 사실 임대업은 대출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임대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RTI다.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가치 및 담보 인정 비율, 건물의 감정가 곱하기 인정 비율, 빼기 선순위 채권액을 빼고 나면 이제 유효 담보 가액이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인데 60억 대출 받았는데 선순위가 60억이고 다시 이제 뭐 한 20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 아예 뭐 80억 돼 있어서 해줄 수 없다. 이런 담보 가치와 담보 인정 비율. 그다음에 이제 공실률 및 임대계약 현황. 실제 임대 중인 면적, 공실 여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성 유무, 수익성 판단을 한대요. 임대소득 증빙 자료, 뭐 임대차 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간주 임대료 계산, 스트레스 금리. 이거는 가상의 금리예요. 이 금리를 계산해 가지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건데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스트레스 금리만큼 뭐 소비자가 금리를 더 내는 건 아니고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스트레스 금리라 그러고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되면 대출의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임대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기타 소득도 있고 이런 좀 다양한 소득처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뭐 이자 상환 능력이 더 있을 것이니까 기타 소득 상환 능력을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은행에서는. 그래서 은행에서 임대업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공실률이 높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임대업 대표님이 나 대출 받고 싶어 그러면 뭐 공실률 확인해보고 임대차 계약서는 잘 챙기셨죠? 근데 뭐 없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잘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필요하실 거고 그렇죠. 원격지 담보 잘 안 해주고 RTI가 기준 미달하면 거의 이건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이 가져가다 뭐 당연한 거죠. 임대소득의 소득 증명이 부족하다든가. 임대업은 이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회수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임대업이 대출 특징이 뭐냐면 금리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크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런 핸드폰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90억 대출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금리가 예를 들면 뭐 5%예요. 5, 40. 1년에 그럼 얼마예요? 4억 5천? 4억 5천을 갚아야 되는데 4억 5천을 갚으면 임대료 받고 남는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작은 그 금리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업은 대환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 확률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리 따라간다. 그래서 뭐 박쥐라고 표현한다고는 하는데 박쥐가 그런가? 그다음에 지역별 편차라는 것도 있어요. 강남 등 고가 지역은 대출금이 크다. 왜냐하면 건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강남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랑 뭐 영등포 강서에 있는데 임대료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강남 지역, 서울로 따지면 강남 지역 등 고가 지역 대출금이 커가지고 RTI 충족이 어려워요. 그래서 RTI 충족이 어려우니까 이제 법인화 경향이 강하다고 하고 또 옛날 노후 건물들은 가격은 예를 들면 뭐 서울로 따지면 명동의 노후 건물, 명동 건물 부동산가 진짜 전 최고 탑 클래스잖아요. 거기에 뭐 한 5층짜리 좀 낡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이 어렵다는 거죠. 임대업의 이제 심사 맞춤 전략은 뭐 임대차 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간주 임대료 등 세전 임대소득을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느냐. 뭐 공실이 있는 경우 간평서나 중개업소의 시세 자료로 시세 자료가 맞죠. 시세 자료로 추정 임대소득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뭐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 또는 대출 금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갈아탄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차후에 여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임차 보증금 규모 조정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축소시킨다든가 줄인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서 최신화로 담보가치를 재산정한다든가 공실률이 낮은 물건을 뭐 건물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면 먼저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기타 증빙을 있어서 기타 소득이 있어서 그거 증빙을 통해 가지고 RTI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고 자금 용도는 일단 명확하게 제시해라. 리모델링 할 거다, 운용자금 쓸 거다, 대안 목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신용관리 철저히 해라.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제 정량적 심사, 정성적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뭐 어떤 걸 체크하는지. 일단 재무 안정성은 은행에서는 부채 비율은 200% 이하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유동 비율은 무조건, 이자 보상 배수는 1.5 이상이면 안정하다고 봅니다. 수익성 지표를 볼 때는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이면 긍정적이고, ROE, ROA는 자기 자본 이익률, 총 자산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고, TSCR이 1.2 이상 되는 것이 좋다. 이걸로 이제 정량적 심사 기준이고, 정성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 그렇죠?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 정성적 심사 기준은 이제 대표자 역량, 뭐 경영이라든가 신용도, 사업 안정성, 업력, 뭐 거래처 안정성, 산업이 정망이 좋다, 나쁘다. 내부 관리 체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관리 체계. 그래서 회계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고 재무자료 신뢰도가 높다. 이럴 경우에 이 중소기업 대출 심사, 여신 심사가 높다는 거예요. 그다음 기업 거버넌스, 뭐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리스크. 이거 ESG 개념. 여러분 ESG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자, 은행에서 주요 체크하는 것은 첫 번째 재무제표 조작 가능성입니다. 비회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흔한 말로 분식한다는 거예요, 분식. 그건 다 이제 급격한 매출 변동이 있으면 왜 그런지,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인지, 아니면 뭐 구조적 성장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보고, 대표이사 신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담보 가치.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대출은 일단 중요한 게 상환 능력이에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채권 보정, 경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투명한 재무제표 관리가 필요하고 자금 용도가 정확해야 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금 수지하고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통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재무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현금 흐름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러면 심사 승인에 매우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중소기업 대출 준비 체크리스트 보면 엄청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필두인데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수 다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출 목적, 그다음에 뭐 보증 활용 방안, 뭐 등기의 등록 절차, 뭐 5년간의 뭐 추정 현금 흐름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현금 회계 투자 그 잔여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자면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회계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자금 관련 그 컨설팅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용, 원가, 판관비 추이 파악하고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 그다음에 에비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재무비율 관리 및 현금 흐름 관리 플러스면 이런 걸로 읽을 줄 아는 분도 필요하고 재무비율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세무 관련 내용도 세무 조정 내용, 납세 신고, 뭐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비정형 자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컨설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여신 심사 신문을 우리가 직접 안 하지만 뭐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는 아셔야죠. 신청하면 심사하고 승인되고 실행되고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용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운정 자금이냐, 시설 자금이냐, PF냐 이런 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담보 보증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여신 심사에 대한 실무 이해가 필요하시고요. 업종별 맞춤 전략, 업종별로 다양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실무 경험이 현장 대응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컨설팅 어드바이스 개념. 일단 대출 유형을 이해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대출 시설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그다음에 자기 자금 등록. 시설 자금의 경우 내가 이제 자기 자금 20%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표자의 레포테이션 이거 엄청 중요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가지급금 등의 단기 대여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여신 심사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정도는 우리 membership 여러분들도 자금 관련 활동을 하실 거라면 좀 이렇게 갖추셔야 될 능력이고 이런 방향으로 컨설팅 어드바이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대출 구매 사용 목적과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금 용도와 정확성 체크 대표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자, 재무상태표상 손익계산서에 제 연간 이제 대출 연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냐 된다 그러면 이제 체크 상환은 담보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체크 안 하면 돼요. 없음. 우리 회사는 은행에서 선호하는 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건 이제 선호 업종들이 있죠. 뭐 제조업 좀 선호할 것이고 임대업 선호하고 그러면 뭐 기다 아니다 체크. 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 그럼 비체크. 뭐 시설자금 시 요구되는 자기 자본을 증빙할 수 있느냐 뭐 가능하다 그럼 체크. 개인 및 기업 대표자의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체크. 현재 보유 중인 대출 규모 및 상환 상태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뭐 체크. 뭐 국세, 지방세 완납했냐? 납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냐?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통장 입출 이거 현금으로 보는 거죠. 수익 증빙 가능하냐? 이렇게 체크할 거 체크하고 뭐 안 할 거 안 하고 아니면 다 체크하고 다 안 하고 뭐 다 안 하고 면 대출을 안 받겠다는 소리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거의 1시간 한 15분, 20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더 했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끄시고 제가 요거는 그 공 올려드리고 한 번만 더 노션 점검을 한 이후에 멤버십 홈페이지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좀 가서 저녁 늦게까지 좀 술 좀 먹고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저기 한 2시간 그쪽에 2시간 걸려서 다시 회사 와서 우리 그 대표 미팅하고 뭐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도 좀 다운돼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전달하려는 건 최대한 많이 애써서 했으니까 혹시라도 좀 목소리가 다운돼 있어서 좀 지루하시면 나눠서 듣기 바랍니다. 네, 들으시고요. 자, 하여튼 이제 오늘 금요일 지금 5시 거의 다 됐거든요. 휴일 잘 보내시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항상 좋은 쪽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고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좀 내밀하게 논의할 게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줌으로 멤버십 미팅을 한번 제가 지금 영업을 하나 짜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특별한 미팅 계획이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회계로 컨설팅하고 노션 원페이지 컨설팅을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올리긴 올리려고 하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뭔 일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선약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되어서 동영상을 못 올렸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